역사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언제나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불과 10여 년 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거대한 금융쓰나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1997년 뼈아픈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외채가 위기의 도화선이었던 우리와는 달리 2008년의 위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이 전 세계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악몽이 되었을까요? 붕괴 바로 전날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교외 주택단지, 푸른 잔디가 깔린 그림 같은 집들. 미국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동산 호황에 취해 있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고, 은행들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을 거의 확인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소위 묻지마 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서류도 복잡한 심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명 하나만으로 평생에 꾸미던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주택 가격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때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자들이 탐욕스러운 연금술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채권 수만 개를 한데 묶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주택저당증권, 즉 MBS입니다. 마치 썩은 과일들을 예쁜 상자에 담아 최고급 과일 세트처럼 포장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용평가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가장 안전하다는 AAA 등급을 받아냅니다. 이 시한폭탄은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는 탈을 쓴 채 전 세계의 연기금, 은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더 많은 대출을 팔수록 더 많은 MBS를 만들어낼수록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메릴 린치와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은 위험한 도박판의 가장 큰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금융의 연구기관을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광란의 파티에 취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내부자들은 조용한 경고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복잡한 스프레드시트 깊숙한 곳에서 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2007년 초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스는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시장의 붕괴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MBS가 휴지 조각이 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보험 상품, 신용부도 스와프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은 그를 편집증 환자 취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트레이더 역시 상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출 상품들은 쓰레기입니다. 채권들은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탐욕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사이 평범한 투자자들과 시민들은 여전히 낙관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제방송은 연착륙을 약속했고 정치인들은 견고한 펀더멘털을 외쳤습니다.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에도 파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2007년 2월 뉴센추리와 프리몬트라는 두 작은 모기지 회사가 월스트리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들의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습니다. 아주 작은 뉴스, 헤드라인에도 오르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레버리지라는 괴물의 힘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거대한 산불을 예고하는 한 줄기 연기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균열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8월 거대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의 헤지펀드 2개가 부실한 모기지 투자로 인해 파산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유동성 문제라는 단어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단어는 패닉과 동의어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그저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몇 개의 썩은 사과가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아직은 집값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2008년 9월. 표면적으로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1,000선 근처에 머물렀고 정부 관리들은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대중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전화기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본사에서 CEO 딕 펄드는 더 이상 의미를 알 수 없게 된 대차대조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자산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비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구제금융이냐, 파산이냐, 구원이냐, 전염이냐.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다음은 누구지? 라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회사가 서로를 의심하며 위험한 위자 뺏기 게임의 음악이 멈추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붕괴 전날까지도 대중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광고가 흘러나왔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지금이 집을 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희망이라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위기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붕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 직전까지 언제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월스트리트가 파생상품이라는 도박을 즐기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집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새 차를 사고 주방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이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연봉 5만 달러를 벌면서 집을 세 채나 소유했고 건설 노동자들은 자신이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사들여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자신이 천재처럼 느껴졌지만 집값이 떨어지자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시스템의 추악한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대출들은 상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판매되고 포장되고 A 등급을 받아 런던에서 도쿄까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갈 운명이었습니다.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교묘하게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2007년 말부터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갑자기 방사능 폐기물을 들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안전한지 몰랐고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2008년 3월 85년 역사의 베어 스턴스가 무너집니다. 단 주말 사이에 거대 투자은행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JP모건의 헐갑으로 매각되었죠. 시장은 며칠간 공황에 빠졌다가 회복했습니다. 위기는 막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9월이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엄청난 손실을 발표하자 주가는 하루 만에 45% 폭락했습니다. 경쟁은행들은 리먼과의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리먼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세계는 변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중 하나가 존재를 멈춘 것입니다. 다음 날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투자자들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했을까요? 경고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2005년 한 경제학자는 세계 최고의 은행가들 앞에서 그들의 위험 관리 모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비웃음으로 답했습니다. 2006년 워렌 버핏은 파생 상품을 금융의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고전적인 신호가 나타났지만 거의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탐욕은 공포보다 더 빨리 눈을 멀게 합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한 모두가 춤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너스는 낙관론에 달려 있었고 경력은 현실 부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집단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빚이 영원히 늘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말입니다. 2008년 9월 14일 일요일 밤, 월스트리트는 형광등 소리 외에는 고요했습니다. 연중 건물 안 120명의 금융계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리먼의 임원들은 구제금융을 애원했습니다. 다음 도미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해튼의 유리타워 빌딩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블룸버그 단말기에 눈을 고정한 채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순간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전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간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과 집값이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카운트다운은 0에 도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월스트리트의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몇 분 만에 리먼 브라더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거래 화면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돈으로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붕괴는 바이러스처럼 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2009년까지 900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는 살아남았습니다. 재앙을 일으킨 바로 그 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보너스를 챙겼지만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정치인들은 누가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정답은 알고 싶었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붕괴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고 신호가 배경소음이 될 때, 신중함이 자신감으로 대체될 때, 그리고 쉬운 답이 더 기분 좋다는 이유로 어려운 질문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이를 비이성적 과열이라 불렀고 2008년에는 금융혁신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AI 낙관론 혹은 암호화폐 열풍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심리는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똑똑한 돈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는 다음 거품이 터질 때 당신은 그 신호를 주시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모든 이들처럼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더욱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